자, 161페이지. 그 8번에 취소의 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취소의 취소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철의 취소일 수도 있어요. 같은 맥락의 논의니까, 같이 한꺼번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사례를 한번 보십시다. 어제 우리 한번 풀어봤던 사례를 조금 응용해서 다시 풀어볼게요. 이런 사례가 어제 하나 있었죠. 갑이 적법하게 운전면허를 제대로 받았던 자로서, 자, 운전면허 취소를 당했어요. 취소를 당했고, 그 이유가 이제 우리 사고 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소위 뺑소니라 하죠, 보통. 뺑소니는 이제 법정 용어는 아니죠. 뺑소니라고 합시다. 뺑소니라고.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운전면허 취소를 당했어요. 어제도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이제 면허 취소 이후에 이제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고, 불기소 처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거 믿고 이제 그대로 한번 보고 이제 그대로 운전한 거죠. 계속 운전하다가 지금 적발됐죠. 거기까지 아까 어제 했던 거 그대로예요. 적발됐어요. 적발돼서 지금 5번 지금 무면허 운전자로 형사 기소당한 중이에요. 어제까지하고 똑같죠? 형사 기소된 상태예요. 자, 이제 분석을 해봅시다. 행정법적인 관점에서. 운전면허는 수익적 처분이고, 자, 운전면허 취소, 철회죠? 철회고, 얘는 수익적 처분이고. 자,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형사 기소된 상태예요. 형사 기소된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어제 문제와 달리 다른 문제로 바꿔봅시다. 이 상태에서 지금 6번 해가지고 행정청이 저 운전면허, 이제 이건 행정청 이런 거 쓸게요. 얘만 똑같이 뭐 지방경찰청장이라고 하자고요. 자, 저 지방경찰청장이 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할 수 있는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할 수 있는가? 취소. 여기에 관한 얘기죠. 운전면허 취소한 것을 다시 취소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취소의 취소, 그럼 철회의 취소. 지금은 철회의 취소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저걸 1차 취소, 또는 1차 철회, 2차 취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철회의 취소가 되죠. 그럼 이걸 도대체 왜 논하는 걸까요? 첫째, 왜 논하는 걸까요? 이렇게 별도의 의사표시로 다시 취소했을 때, 결국 이전 처분이 맨 처음 처분에 부활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별도의 의사표시로 취소했을 때, 맨 처음에 부활한다면 취소가 가능한 거고, 어차피 부활할 수 없는 거라면 결국 뭐예요? 운전면허 처분을 또 발급하라는 얘기예요. 일단. 자, 그러면 첫째인 거고, 둘째, 이런 철회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의 효력이 소급표냐 장래효냐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달라지죠. 자, 그러면 우리 계속 풀어봅시다. 자, 철회는 일단 장래효니까 이 운전면허 취소 이후의 행위는 일단 면허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죠? 무면허 상태죠. 무면허 상태에서 얘가 지금 운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 여기서 지금 이 운전면허 취소의 취소, 이거는 소급표죠. 얘는 소급표죠. 소급표란 얘기는 어디로 돌아가서 2번 단계로 돌아가서 2번 행위가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게 뭐가 돼요? 잠정적 무면허 상태에서 확정적 유면허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처벌 안 받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어제 배웠던 것처럼. 그러면 이건 결국 뭐하고 뭐의 문제냐면은
이 소급표를 강조할 거냐, 아니면은 이 철의 공정력 관점에서 장르를 강조할 거냐 얘기인데, 우리 판례는 이럴 때는 뭘 강조해? 소급표가 우선이죠, 소급표. 그래서 철의 장르를 바탕으로 해서 이때가 잠정적으로 무면허 상태로 보이다가 나중에 취소가 되어버리면 소급해서 돌아가서 확정적 유면허 상태가 된다. 그래서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게 효과란 말이에요, 효과.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 좀만 더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효과적 측면이고, 그러면 이 운전면허 취소를 지금 다시 취소했다는 얘기인데, 자, 이 논의를 우리가 하려면 이게 지금 운전면허 취소, 이게 철회고 이걸 또 취소하는 거니까. 자, 일단 첫째,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논의는 요 철회 행위가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이걸 다시 취소하려면 첫 번째 철회가 위법해야 되죠. 그렇죠? 철회가 위법해야지 그걸 취소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이제 쪼개보는 거예요. 꼼꼼히 들어가서. 철회가 위법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논했을까요? 철회 위법 여부. 철회의 가능성, 그리고 정당성, 이 두 가지 따져야죠. 아까 우리 봤던 거. 그죠? 철회가 가능하냐? 수익적 행위의 철회의 경우니까. 법적 근거 없어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당성 문제, 철회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상대받는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철회가 위법하다고 했을 때 두 번째, 그 위법성의 정도.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취소 사유돼야지 그걸 취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위법성의 정도. 그래서 뭐일 것? 이것이 취소 사유일 것. 이것이 밝혀져야지만이 또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 얘기는 철회 취소 또는 취소의 취소인데, 이 철회 취소 또는 취소의 취소를 논의하려면 먼저 뭐부터 밝혀야 돼요? 1차 취소 또는 철회가 이것이 하자가 있느냐, 위법하냐. 1단계. 그때 뭘 해요? 취소의 가능성 또는 철회의 가능성 또는 취소 철회의 정당성. 이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성과 정당성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처분이 하자의 정도가 취소 사유일 때 그거를 행정청의 의사표시로 다시 취소하는 거죠. 두 번째 쟁점. 이걸 반드시 써야 돼요. 반드시. 시험 문제 내면 굉장히 어렵죠. 실제로. 그냥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된다 그냥 할 게 아니야, 사실은. 자, 그래서 자, 이제 161페이지, 아니 161페이지, 이거 8번에 취소의 취소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편의상 앞에 취소를 1차 취소라고 뒤에 걸 2차 취소라고 부른다면, 1차 취소 또는 철회가 옆에 여백이잖아요. 여백에다가 써놔야죠. 이거 논의하기 전에 뭐부터 먼저 판단해야 돼요. 무엇부터? 1차 취소 또는 철회가 위법한지 여부. 요걸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요거를. 그래서 1차 취소죠? 1차 취소. 첫 번째 취소. 그래서 취소 또는 철회의 위법 여부가 먼저 설명돼야 돼요, 먼저. 그게 밝혀지고 위법하다는 게 전제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위법성의 정도. 그래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판례 갖추는 중대 명백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는 일단 취소 사례가 평가가 돼야 돼. 이것이 먼저 해결돼야지만이 이제 우리는 여기 학설 얘기를 쓸 수 있고 이 논의를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서 저 두 가지를 여백에다 일단 써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해결됐다고 전제하고 이제 이 책을 읽어보자고요. 마치 우리가 하자 승계할 때 그 논의 전제가 있었죠. 같은 거예요. 우리가 철회 취소든 취소의 취소를 논의하려면 이 두 가지 전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돼. 그래서 논의 전제 같은 항목이에요. 자, 다시 책을 보십시다. 8번 취소의 취소. 자, 문제점. 행정행위를 일단 취소 또는 철회한 후에 그 취소행위, 즉 1차 취소행위 또는 철회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다시 취소해서 원래 처분의 효력을 부활시킬 수 있느냐. 만약에 부활 안 된다면 새롭게 처분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이해가는 얘기다. 그래서 이걸 논할 때 우리가 이때 1차 취소, 즉 직권 취소 또는 철회에
무효 사유에 있는 하자가 존재하는 거니 아니면은 취소 원인의 하자가 존재하는 것인지를 따지는 것은 결국 나번에 가서 직권 취소에 무효 원인이 있는 하자가 있을 때는 이건 취소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효라는 것은 확인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다번에 1차 취소, 즉 철회 취소 원인 되는 하자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이런 학설과 판례가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럼 다번 내려와서 1차 취소 또는 철회 취소 원인 되는 하자가 존재할 때 그때 이제 이런 수익적 이런 취소의 취소를 허용하지 말자 절충적 입장이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부정하는 부정선은 간단하죠. 부정선은 결국 새롭게 처분하라는 얘기죠. 그죠? 새롭게 운전면허 다시 발급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칠판의 사례에서 부정선을 채우면은 이 사람 뭐가 돼요? 이 사람은 처벌받죠. 그죠? 일단 처벌 전에 구속요건 해당에 충족하겠죠. 해당성을 충족하겠죠. 자, 그 다음에 긍정설은 일단 직권 취소 행위도 행정 처분이니까 이것을 별도의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 이게 긍정설이고, 그 다음에 판례가 절충설에 아주 가깝죠. 우리 판례는 해당 처분의 성질, 원처분의 성질, 그래서 원처분이 수익적이냐 침익적이냐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의 대립 여부도 이해관계인의 등장 여부도 고려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수익적 처분을 철회했다가 다시 취소하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유리하죠. 일단. 그죠? 수익적 처분을 철회했다 취소하면 유리해지는 거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는 이해관계인이 개입되지 않았죠. 아무도 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만 보면 돼요? 갑의 이익만 바라보면 되죠. 그래서 갑의 이익 관점에서 허용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일단 당의 원처분이 수익적이냐 침익적이냐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이 껴있느냐 껴있지 않느냐 이것도 고려해요. 그래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절충설의 입장이다. 그래서 판례가 절충설의 입장에 가깝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설문 같은 경우 정리를 하면은 결국 절충설의 입장에 따라서 첫째, 원처분이 수익적이니까 수익적 처분의 취소의 경우고 철회 취소의 경우고, 둘째, 이해관계인이 개입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결국 갑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수익적 처분의 철회 취소가 가능하고, 취소의 소급표에 의해서 뭐가 돼요? 갑은 구제받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변화운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시면 판례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판례는 162페이지. 첫 번째 판례는 침익적 처분을 취소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건데, 이것은 상대방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결국 다시 침익적 처분을 또 하라는 얘기예요. 별도의 의사표시로. 그래서 판례 1번, 부담적 처분, 즉 침익적 처분의 취소의 취소 우리 판례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세보가 처분했다가 취소했다가 다시 취소한다.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새롭게 조세보가 처분 또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판례 2번은 수익적 처분의 취소의 경우인데 허용했던 경우예요. 이해관계인이 그동안 개입되지 않았다. 그래서 허용했던 경우고. 자, 판례 3번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판례 3번은 수익적 처분의 취소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가 허용하지 않았던 건데, 역시 경원자, 옆에다가 키워드 눈에 띄게 경원자. 항상 경원자가 항상 문제의 시발점이죠. 항상 경원자만 나오면 항상 문제가 복잡해져요. 옆에다가 판례 3번 옆에다가 경원자라고 써놓으시고, 이런 사실관계예요.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었는데 이 둘의 관계가 경원 관계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두 명이 신청했는데 한 명밖에 못 받는 관계다. 일방에 대한 허가는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반드시 귀결되는 관계다 라고 했을 때, 자, 갑이 허가를 받았어요. 을은 못 받은 거죠. 반드시 못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 허가 처분에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허가 처분을 취소했다가 이 허가 취소를 다시 취소해 버리면은, 자, 허가 취소를 통해서 을이 뭐예요? 내가 허가를 받겠다라고 어떤 기대 이익이 생겼는데 이걸 다시 취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누구의? 을의 이익을 침해한다. 그래서 이걸 허용하지 않죠. 을의 이익을 침해한다. 그래서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할지라도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개입되어 있을 때는 허용하지 않아요.
그게 세 번째 판례인데, 뭐 상당히 오래된 판례지만, 뭐, 가치가 있는 판례예요. 그래서 이제 취소의 취소, 어떤 철의 취소를 같이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차피 뭐, 철의 취소 나오든, 취소의 취소 나오든,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고. 자, 165페이지의 문제는 그냥 풀어보시고요. 별거 없으니까. 165페이지 노마트 3번의 시료만 보십시다. 시료. 시료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의해서 당연히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장래효죠. 기본적으로 장래효. 자, 뒷페이지 넘어가면 뭐 시료의 사유는 뭐 딱히 기억할 건 없고, 거기 판례 정도만 좀 알아둡시다. 166페이지 판례. 자, 가본에 가서 이제 판례가 하나 있고요. 거기 읽어볼게요. 청량음료 제조업 허가는 처분인데, 이와 같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원고가 영업을 폐업하죠. 폐업을 해버리면 영업 허가는 당연히 뭐가 된다? 실효되기 때문에 결국 행정청의 허가 취소 처분은 취소성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이미 영업을 폐업한 순간 영업 허가는 이미 날아간 거고, 그 이후에 행정청의 취소 처분은 그냥 영업 허가가 날아갔음을 확인해주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허가 처분, 취소 처분은 허가 취소 처분은 취소 소송에 대상되는 처분이 아니다. 그런 취지의 판시죠. 그리고 3번에 가서 실효 효과는 장래효. 장래효 꼭 기억하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행정행위에 관한 얘기고, 이제 넘어가서 167페이지.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 형식 하나씩 보십시다. 자, 먼저 확약. 확약부터, 자,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간략간략하게 보면 돼요. 자, 확약은 얘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얘 하나, 꼭 하나 기억하세요. 우선순위 결정. 요거 말고는 시험 나올 게 없어요. 우선순위 결정. 확약. 뭐 책에도 써 있지만. 그 다음에 이 우선순위 결정, 확약하고 비교하는 개념은 이것과 비교할 때는 항상 사전 결정이라는 이런 우리 앞서 배웠던 거하고 비교해 봐야죠. 그렇죠? 확약하고는 사전 결정은 꼭 비교해서 공부할 개념이에요. 이미 한번 우리가 본 적이 있죠? 자, 아마 표시는 돼 있을 거예요, 책에. 누가 했나요? 여러분이 했어? 기억이 안 나죠? 신기하죠? 앞으로 그런 일이 이제 신기한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언제 이걸 했지? 내 글씨인데.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이때가 있죠. 자, 1번의 확약의 의의. 확약은 약속이죠. 확실한 약속. 어떤 처분을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고, 그 다음에 2번에 가서 확약이 처분인지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확약이 일단 확약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규율성이 없다, 상대방의 권리 매형이 없다, 처분이 아니다라고 보는 부정설과, 그 다음에 확약이 있으면 행정처에게 후속 처분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처분설 긍정하는 견해가 있는데, 판례는 확고부동하게 부정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번 판에 입장을 바꿔서 부정설을 취했는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확약을 받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확약 안 받은 자도 처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써놨죠? 거기 저번에 했던 거죠. 그래서 사전 결정 같은 경우는 그때 우리가 본 것처럼 적합 통보를 받은 자만이 폐기물 처리합 허가 같은 전국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결국 사전 결정이 전국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상대방에게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되겠지만, 우선순위 결정과 같은 확약 같은 경우는 순위를 못 받은 자도, 우선순위 못 받은 자도 어음해를 신청할 수는 있죠. 신청은 다 할 수 있죠. 다만 우선순위 따라가지고 먼저 주고 나중에 못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자리가 말하면 다 받는 거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확약의 처분성은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잘 봐두세요. 판례도 확고부동하게 우선순위 결정 같은 확약에 대해서 처분성을 부정했죠. 뒤에 똑같은 얘기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뒤에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갑이 있고 뭐 을이 있고 뭐 정이 있다 해볼게요. 갑을 정이 있는데 병을 했다. 자, 병이 있고 정이 있다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갑이 1순위자, 1순위, 2순위, 3순위, 정은 4순위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결국
갑에게 우선순위 결정이 있었던 거죠. 1순위 이자료 결정. 우선순위 결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자, 만약 가정에서 정이 이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정이 우선순위 결정,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허가가 나왔고, 갑에게 허가가 나왔고. 자, 그러면은 자, 정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죠. 첫 번째, 우선 순위 결정 취소 소송 생각해 볼 수 있죠. 판례에 따르면 각하 판결이죠. 그죠? 이유는 뭐의 흠결? 대상 적격의 흠결이죠.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행정청의로서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변동 또는 영향을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두 번째가 뭐예요? 저 허가에 대해서, 자, 그죠? 허가를 받을 수가 있죠. 허가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죠? 제기하겠죠. 자, 이때 이제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대상 적격이야 충족이 되죠. 허가라는 것은 가학상 허가든 특허든 간에 누군가 법적 지위 변동을 가는 행정 처분이니까 어차피 객관적으로만 밝혀놓으면 돼요. 처분이면 다툴 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 적격은 충족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를 여기 안 했구나. 순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경관자관계라는 얘기니까 경관자라는 얘기를 써놓을게요. 이 얘기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원고 적격 관점에서는 역시 충족이 돼요. 경관자 같은 경우는 우리 판례가 상호 배타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유는 상호, 즉 갑을병정이 상호 배타적 관계죠. 좋은 말로 배타적 관계지 나쁜 말로 무슨 말이에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 얘기죠. 이걸 우리가 배타적 관계라고 부르죠. 법학으로 해서 상호 배타적 관계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죠? 배타적 관계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그런 관점에서 결국 허가를 못 받은 사람은 다 거부당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쟤를 죽여야 돼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아주 상세하게 제가 논할 거예요. 자, 문제는 소의 이익이 없어요. 소의 이익이 충족되지 않아요. 뭐가 있죠? 왜 그럴까요? 갑 하나 죽인다고 해서 정이 받는 거 아니죠. 앞에 또 있잖아요. 정이 받을 가능성이 없죠. 제 소송, 자, 갑에 대한 허가를 없앤다 할지라도 정한테 허가가 돌아갈 가능성이 없으면 이 소송은 제기할 실익이 없죠.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액이 충족이 안 돼요. 지금 뭐 때문에? 이런 사실상의 장애 때문에. 법적으로 막아놓지는 않았지만, 그죠? 법적으로 막아놓지는 않았지만, 순위가 뒤로 물려있기 때문에, 뭐 1순위자 하나 제거한다고 해서 내가 순위가 바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액이 없어서 결국 이 문제가 나온다 할 때 이것도 뭐가 된다? 결국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각하 판결이죠. 이렇게 나왔을 때. 그래서 만약에 뭐 의리 소송을 제기했다면 사실 별 문제 없이 뭐 원고 적격도 인정되고 소액도 있겠지만 뭐 정이 제기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168페이지로 가서 이 3번의 화객의 실효는 이건 여러분이 맨 앞에 우리가 신뢰보 원칙 할 때 이 판례도 있었는데 뭐 그런 맥락에서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읽어볼게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라고 약속해 줬어요. 처분해 줄게 약속해놨다가 그래서 약속했는데 다만 너는 언제까지 처분을 신청하라 라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그 자체에서 상대방하고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하도록 유효기간 두었는데 그 기간 내에 만약에 신청이 없었다 라든가 또는 허가 발급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 변경이 생겼다 이럴 때는 결국
확약이 실효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허가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이 허가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확약이 실효가 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확약이 실효된다는 얘기는 확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그러므로 결국 뭐예요? 허가 발급을 거부해도 적법하다는 얘기죠. 결론은. 네. 자, 그 다음에 이 4번을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되게 쉬운 얘기인데. 자, 4번에 자, 권리구제에 있어서 자, 가번의 행정쟁송. 자, 예를 한번 봅시다. 이게 왜 어렵지? 자, 좀 좁혀서 해볼게요. 좁혀서. 자, 지금 자, 갑이 있고 을이 있다 해볼게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 둘이 뭐 경원 관계라고 일단 가정해 봅시다. 자, 일단 갑이 우선 순위를 받은 상태예요. 이 상태로 해볼게요. 자, 이걸 옆에 놓고 첫 번째 1번. 자, 을이 저 갑에 대한 우선 순위 결정, 아까 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우선순위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은 얘는 각하 판결이죠. 그죠? 처분이 아니므로 각하 판결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 상태에서 갑이 이제 순위 결정을 자기가 받았으니까 이제 허가를 신청해야죠. 그죠? 이제 나 주시오. 그러는데 여기서 안 준다고 하죠. 갑한테. 허가 신청을 만약에 거부하거나 또는 응답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 빠졌다. 이게 바로 확약의 불이행이죠. 이런 걸 우리가 확약의 불이행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그래서 1번은 확약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고 2번은 확약의 불이행. 그러면 확약 자체를 다툰다는 것은 확약을 받은 자가 아니고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확약의 불이행은 확약을 받은 자가 그의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국처벌을 신청했는데 못 받은 경우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은 뭘 다투는 거예요? 이 거부나 부작위를 다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확약의 불이행 같은 경우는 일단 행정심판법적으로는 의무이행 심판이나 음행심판이나 행정소송법적으로는 거부처분, 취소소송, 거부처분은 거부처분, 취소, 소송 또는 부작이라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별것도 아닌 구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번에 양거로 1번 확약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확약이 있었고 그걸 제3자가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므로 각하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거로 2번에 확약의 불이행은 결국 수익적 처분을 달라고 나중에 신청했는데 거부당하거나 부작위 당했을 때 이때 의무행 심판 또는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얘기예요. 각각 제기하는 사람이 다르죠. 1번에 확약에 대한 행정 항고 소송 제기는 확약을 받은 자가 있을 때 제3자가 다투는 거고, 2번은 확약을 받았던 자가 다투는 거고. 이런 거는 뭐 쉬운 얘기인데 이거 혼동하시면 혼동만 하면 돼요. 아주 쉬운 얘기죠. 자, 나번에 확약을 받았는데 나중에 전국처분 신청했는데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거부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가지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확약은 처분이냐 아니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확약의 이런 불이행을 어떻게 다툴 거냐, 그 정도 두 가지 정도만 눈여겨서 받으시면 돼요. 자, 넘어가십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계획을 한번 보자고요. 행정계획. 오른쪽 노마저 2번에 행정계획. 자, 행정계획은 쉽게 말하면, 쉽게 정리하면 처분인 행정계획이 있고, 즉 행정처분으로서 성질을 갖는 행정계획이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행정계획이 있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행정처분으로서의 행정계획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쟁점이 행정계획이 처분이 될 수 있느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구분해 봐야 돼요. 그러면 행정계획의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했을 때 또 하나의 문제는 본안심사에 들어가서, 두 번째 쟁점, 본안심사 들어가서 그때 저당권의 일탈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계획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폭넓은 형성의 재량이 있겠죠. 계획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행정계획에 있어서 계획 수립 절차에게 폭넓은 형성의 재량이 있다. 이게 계획재량이고, 그런 계획재량의 통제 원리로서 형량, 명령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봐야 되고, 또 하나가 행정계획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혔기 때문에 계획 수립 절차가 중요하단 말이죠. 나중에 통제하는 것보단 계획을 만들 때부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절차 요건, 절차하자.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행정계획 위법성이 인정됐을 때 이제 판결할 때 이게 기성사실, 공사 다 끝났다. 그러면 이것은 취소하지 말고 사정판결로 가야죠. 그래서 사정판결의 가능성.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쟁점이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어떻게 보면 네 가지인데,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건 제가 써드리면서 할게요. 이 행정계획에 관한 쟁점은 첫째가 이 행정계획의 처분 들어갈 때 문제. 일단 자, 소재기 단계에서는 소재기 적법성 단계라고 하죠. 그래서는 행정계획의 처분인지 여부, 요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쟁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재기 단계를 지나서 본안 심리 단계, 본안 단계로 가서는 이제 두 가지. 일단 절차 요건, 흠결의 문제, 절차 요건이 강조되니까 절차 요건은 흠결의 문제. 그래서 요건은 흠결의 문제. 그럼 절차 요건이 흠결되는 하자가 또 인정되겠죠. 이 뒤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절차 하자만으로 법원은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느냐, 소위 독자성에 관한 얘기도 나중에 첨가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내용 요건 차원에서 계획재량, 행정청에게 인정되는 폭넓은 형성의 자유로서 이 계획재량, 그리고 이 계획재량에 대한 통제 원리로서 형량, 명령. 형량, 명령의 문제. 이게 이제 내용상 요건에서 중요한 쟁점이죠. 자, 책에다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결 단계에 가서는 사정 판결의 가능성. 사정 판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쟁점들이에요. 이 정도만 중심으로 알아두면 된단 말이죠. 큰 틀에서. 자, 그러면 이제 책을 차근차근 보도록 하십시다. 적으시고, 예. 자, 행정계획은 이제 거기 정의가 있죠. 계획은 일단 첫 번째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등을 선택하고 조정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장래 일정한 시점에 질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 작용을 우리가 행정계획이라고 부르죠. 키워드가 목표 설정, 그리고 수단의 선택, 조정, 종합화. 그래서 결국 장래 일정한 질서 형성. 이게 최종 목표죠. 종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 구속적 행정계획 두 가지 나누는데,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국민의 권리에 하등의 영향이 없는 거예요. 단순한 국가의 어떤 정책 수립의 지침에 불과한 거죠.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 결국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구속적,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자, 3번의 법적 성질에 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국토법 제2조를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그걸 한번 보십시다. 없는 거기에 책에 있죠. 요거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국토법 제2조를 보면 이제 종래 도시계획이 도시군계획으로 이름 바뀌었는데 그냥 편의상 도시계획이라 이렇게 말할게요. 자, 2호에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되죠. 그죠? 2호는. 자, 일단 도시계획 하면 도시계획은 쭉 내려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자, 3호 가서 도시기본계획은 뭐라 돼 있어요? 마지막에 갔더니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도시기본계획은 국민의 권리에 별 영향이 없는 거죠. 그건 다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4호의 도시 관리계획이에요. 도시 관리계획. 도시 관리계획은 시험에 많이 나오죠. 뭐 단골 손님으로 출연하는 놈이에요. 도시 관리계획. 예, 도시 관리계획.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놈은 보니까 그 항목들이 있어요. 정의는 열 필요 없고 항목들을 봅시다. 자, 과목에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자,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지구가 설정되면은 건폐율 용적률에 제한이 걸리고 고도 제한이 걸리면서 내 건물이 내 땅이랄 때도 마음껏 내 건물을 못 짓게 되죠. 여러 가지 제한이 걸리죠. 혹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만약에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나 물어보신다면, 용도지역은 대한민국 어느 땅이든 하나씩은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쉽게 말하면 용도지역은 보편적인 거고, 그에 반해 용도구역, 용도지구는 특수한 거예요. 중복될 수가 있어요. 이게 말로 하니까 더 어렵네.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이 있잖아요. 땅이 있으면 어느 하나든 간에 다 용도 지역 하나씩은 다 결정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씩은.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으로. 다 하나씩 있어요. 하나씩. 거기다가 추가로 용도지구가 더 덮여질 수가 있단 말이죠. 추가로. 어느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용도지역은 보편적인 거고, 용도지구는 특수한 거예요. 덧붙여지는 거예요. 더 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얹어져가지고 용도지역이 있는데 용도지역에다가 더 얹어져가지고 그 특정한 지역에 한해서 더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고 완화될 수도 있고. 이게 용도 지구란 말이죠. 그렇게 알면 돼요. 이렇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거의 뭐 어차피 두 가지가 비슷한 제도지만 그렇게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남옥에 가서 개발제한구역 알죠? 잘 알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도 뭐로 하는 거죠? 도시관리계획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 나오면 이것도 도시관리계획을 묶어서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자연공원 구역 지정 변경, 공원 이런 것들, 수산자원 보호구역, 특히 이제 시험에는 이제 개발제한구역과 공원구역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다목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기반시설, 뭐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교량, 뭐 통신 이런 것들 말이죠. 상하수도, 이게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자, 그 다음에 라목에 가서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특히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을 말하죠. 재개발. 자, 재건축은 아닙니다. 재건축을 포함시키면 안 돼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하나의 법에서 사실 통일적으로 지으라고 있지만 사실 둘은 다른 거죠. 기본적으로. 자,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면,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불량해야 돼요. 불량.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불량해야 돼요. 그래서 기반시설이 불량하니까 그 기반시설도 새롭게 갈아엎으면서 집까지 새로 지어주는 거예요. 새로 지어주는 거예요.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양호해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재건축은 헌 아파트를 우리 알잖아. 헌 아파트를 헐고 새 아파트를 지어주는 것으로서 이것은 사법적 성격이 강하죠. 개인의 재산 증식의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이건 종래 사법으로 그렸던 거고 옛날에는. 그 다음에 재개발은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뭐 주택을 비롯한 일반 뭐 우리가 이런 것을 주택이라고 그러죠. 일반 주택, 뭐 일반 주택이라든가 뭐 판자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갈아엎으면서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를 지어놓는 걸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라고 부르죠. 보통. 그래서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관리계획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재개발 사업 한단 말이죠. 그 정도 알아두세요. 그 정도.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재건축은 할 수는 없지만 재개발은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이 이게 이제 도시관리계획을 묻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뭐 지정 변경이라든가, 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 기반시설의 정비라든가 정비계획, 또는 재개발 나왔다, 정비사업 나왔다 이러면 이거는 지금
행정계획으로서 도시 관리계획을 묻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답을 써나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보시고 이제 밑에 법적 성질을 보자고요.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을 둘러싸고 이제 종래 과거에 학설 대립이 있었는데 이런 학설 대립은 이제 거의 큰 의미가 없고 어차피 행정계획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 성질은 그때그때 달리 평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도시기본계획은 처분이 아니죠. 내부 지침에 불과한 거니까. 그러나 도시관리계획, 그래서 다음 문단 이와 관련해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뭐 지정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과 같은 이런 도시 군 관리 계획은 물적 행정행위다. 물건에 대한 규리죠. 토지에 대한 규리인데 토지의 소유자가 권리 행사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되니까 물적 행정행위죠. 당장 뭐 개발제한구역만 지정당해도 내 땅이라 할지 내 맘대로 건물을 못 짓거나 못 짓죠. 증축, 개축 다 안 되죠. 형질 변경도 못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판례도 자, 거기 세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판례도 도시계획결정, 이때 말한 도시계획결정은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결정, 즉 도시군 관리계획결정은 행정처분이다 라고 말했던 거죠. 자, 넘어가 십시다. 자, 그 다음에 170페이지로 가서 지금 거기 4번에 계획재량 이론이라고 되는데 이건 뭘까요? 그리고 이제 본안 단계 들어가서 이 행정계획의 위법성을 통제할 때 특히 내용상 요건, 내용 요건 충족 여부죠. 그래서 내용상 하자를 판단하는 자료란 말이죠. 자, 계획재량 이론. 자, 보십시다. 그래서 계획재량이란 행정주체가 이런 행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인정되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밑에 판례 하나 보면 여기 이론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걸로 봅시다. 밑에 판례. 자, 행정계획이라 하면 자, 행정계획의 정의부터 설명하죠. 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수단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장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기준이다. 행정계획의 정의죠. 거기까지가 끊고 그 다음에 이어서 구도시계획법 등에는 추상적인 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계획에 대해서 별다른 규정이 없지만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좀 봐야 될 거예요.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이게 계획재량이죠. 그렇죠? 계획 수립 주체에게 인정되는 폭넓은 형성의 자유. 이게 계획재량이죠. 행정계획은 이 계획 수립 주체에게 여러 가지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이게 바로 계획재량이고, 자, 거시지만까지 끊고 또 이거 봅시다. 이런 행정 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뿐만 아니라 이 공익과 사익의 비교는 우리가 이제 비례원칙에서 많이 봤던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공익상호간,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할 때 공익상호간, 그리고 사익상호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당하게 비교 교량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까지 끊고 여기까지가 결국 형량명령이죠. 형량명령. 이 경량을 이렇게 하라. 형량명령이 되는 거죠. 지금 행정계획의 정의, 계획재량의 정의, 형량명령 정의 다 나왔어요. 자, 끊고 다 뒤에 이제 제한이 있으므로 그 뒤부터가 형량하자예요. 형량명령 위반 시 형량하자. 자, 하자의 종류가 하나씩 나와요. 봅시다.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함에 있어서 이 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형량의 해태라 하죠. 형량의 해태. 형량의 해태. 아예 안 했다. 형량의 해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형량의 고려 대상에서 마땅히 포함시킬 사항을 누락했다. 형량의 흠결이라 하죠. 형량의 흠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형량했지만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했다. 오형량이라 하죠. 잘못된 형량. 오형량. 이 세 가지가 우리 판례가 밝힌 형량하자예요. 형량하자 유형. 형량의 해태, 형량의 흠결, 특히 오형량 세 가지. 그래서 이런 형량하자가 있을 때는 결국 그 행정계획은 위법하니까 법원이 이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판례를 잘 받으시고 판례를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나번의 이 계획질환과 그 다음에 행정재량의 구별은 이건 별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과거에 판단여지하고 재량이 구별되느냐 하는 얘기 했었죠. 그죠? 그래서 뭐 학자들은 구별하자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판례는 다 전부 다 재량으로 문제로 봐서 통일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예, 같은 맥락이에요. 이것도 결국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재량과 일반 행정재량을 구별할 거냐 말 거냐 대립이 있는데 구별된다고 보는 사람도 구별의 실효는 없다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 가지를 같이 기억하면 좋죠. 그러니까 앞에 판단여지, 그리고 뒤에 이 계획재량, 그리고 중간에 일반 행정재량, 이 세 가지를 같은 선상에 놓고 이 세 가지를 우리 판례는 사실 구별하지 않아요. 판례는 구별하지 않아요. 다 그냥 재량의 문제로 보죠. 그런데 학자들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구별의 실효는 역시 없다라고 다 시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학문적인 이론적인 어떤 대립으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실제적인 문제에는 별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독자성 부정설을 취한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똑같은 결론이 결국은 똑같아요. 이런 것들은 별 실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래서 보는 거죠. 그래서 계획재량과 행정재량이 구별된다, 독자성이 인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거 두 가지 구별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실제로 판례는 보시면 우리 판례는 종래와 달리 뭐 형량하다라는 표현도 쓰고 그래서 약간 계획재량의 독자성을 인정한 듯이 판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똑같아요. 다 구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봐요. 그래서 일반 이 행정재량과 계획재량이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요 다만 계획재량이 좀 더 양적으로 재량의 양이 커서 좀 더 고려할 게 많다 이렇게 한번 본다는 얘기예요. 자, 정리하면 우리 판례는 판단여지, 계획재량, 행정재량 별 구별하지 않죠. 다 그냥 통일적으로 재량의 문제를 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 문제를 항상 해결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형량하자가 있으면 결국 이 처분은 재량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함으로 취소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행정법이 이론이 많고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그렇게 복잡하잖아요. 결국 우리 판례는 항상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랑 그 기준 갖고 다 풀어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 다 때려 집어넣으면 돼요. 자, 나번은 뭐 그런 얘기고 해서 이게 학설 대립이 있긴 하지만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결론상의 차이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다번에 가서 이제 우리 판례가 형량 명령의 얘기를 쓰고 있으니까 뭐 형량 명령에 관한 아까 얘기했었죠. 몇 가지 형량 명령 얘기, 형량 하자 얘기 우리가 그 취지를 다 읽어봤으니까 그걸로 넘어가십시다. 자, 5번 가죠. 자, 5번에 가서 이제 지금 했던 얘기 정리하는 거예요. 5번에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자, 가번에 행정소송, 행정계획의 처분성이 인정되고 첫 번째 테마였죠. 행정계획이 처분이냐.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처분이다. 도시기본계획은 처분 아니다.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행정계획의 처분성이 인정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법률상 이게 침을 받아서 소송을 누가 제기했을 때 자, 다음 문단. 그래서 이제 본안 단계죠. 그런 행정계획의 위법성 심사에서는 실체법상의 위법 여부 관점. 이게 이제 아까 봤던 계획재량 이론이죠.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관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절차의 공정성, 행정 절차가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히 행정계획은. 왜냐면 한 번 계획이 수립돼가지고 진행돼 버리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4대강 사업 한 번 갔더니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새만금 지어버리면 돌아올 수가 없단 말이죠. 한 번 가면 불가역성이죠. 이렇게 이 행정계획은 특히 환경하고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불가역성이죠. 그죠? 한 번 가면 백이 안 돼요. 백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4대강 어떡할 거야, 그거. 어떡할 거야. 이건 뭐 정치적인 색깔 떠나서 어떡할 거냐, 그거. 그거 다 파헤쳐놔가지고. 어떡할 거야. 예. 열불 나요. 보면. 우리가 이제 다 떠안아요, 사실. 우리가 세금으로 여러분 이제 열심히 벌어가지고 세금 떠안으세요. 다 떠안는, 우리가 떠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떠안는 거죠. 예. 그만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불가역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하게 심사를 해야 되고 신중하게 봐야 돼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절차 요건. 절차 요건 대표적인 게 이제 의견 청취도 되겠죠. 예, 공청회. 그 다음에 관보의 공람 절차. 이런 것들.
그래서 이해관계는 의견 청취제도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계획을 진행한 다음에 뒤집어 엎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단, 이제 판결 단계 들어가서 행정청에게는 행정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을 뿐더러 만약에 위법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공사가 완료됐다. 즉 기성사실을 존중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기성사실이 있다. 공사 완료율이 막 90%다 80%다 이럴 때는 취소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일단은 사전 판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을 문장으로 풀어서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뭐 손해정보제도로서 국가배상 또는 손해보상은 그때그때 판단해 보시면 돼요. 자, 문제 하나 풀어보십시다. 2000 밑에 9년 40문제. 자, 천천히 해볼게요. 가장 전형적인 행정계획의 문제죠. 행정청은 관할구역 내에 있는 A 도시공원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미지 훼손 등이 있으니까 휴게 광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자. 그래서 갑의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지역에 대해서 광장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이번 결정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도시관리계획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행정청 을은 지역 발전에 대한 의혹이 앞선 나머지 기초조사를 하지 않고, 그게 포인트죠. 기초조사를 하지 않고. 자, 일단 절차상의 하자가 있죠. 조사라는 것은 처분하기엔 전 단계 행위죠. 절차죠, 절차.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이건 절차상의 하자로 끝날 문제가 아니죠. 이거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하면 결국 다 빠져버리죠. 이해관계는 이게 다 배제가 되고 그죠? 고려되지 않겠죠. 모두 있어요. 형량하자까지 생길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절차상의 하자만 있는 게 아니고 절차상의 하자가 결국 실체상의 하자까지 영향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상태다. 자, 갑은 자신의 토지 전부, 조금 예민한 분들은 토지 전부와 비례 원칙도 쓸 수 있겠죠. 너무 과하다. 그죠? 그래서 자신의 토지 전부를 광장에 포함시키는 도시관리계획 위반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자, 2번 문제는 지금 우리가 풀 수 없는 거니까 1번 문제만 보십시다. 1번. 위 취소 소송에서 갑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겠는가? 자, 인용되려면 뭐부터 충족돼야 돼요? 소송 요건까지 먼저 충족이 돼야죠. 당연히 소재기 적법성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소재기 적법성 충족되면은 이제 본안 심리 하시고 마지막에 판결까지 가서 특히 사전 판결할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자, 우리 방금 배웠던 내용들 한번 따져보시죠. 그러면은 소재기 단계에서는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도시관리계획이 처분인지는 당연히 써야 되겠죠. 그건 쟁점이겠죠. 도시관리계획이 처분이냐. 왜냐면 왜 처분이 문제돼요? 답이 처분인 거 아는데 왜 처분이 문제될까요?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보이죠. 그렇죠. 행정계획을 수립하면 그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 규례예요. 일반적 규례. 상대방은 특정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은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그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예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불특정처럼 보여도 결국 중간에 어떤 행위 매개하지 않고 직접 그 다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행정 처분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걸 운정할 때 뭐 복잡한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뭐 쓰면 되죠? 행정소송법 제2조 1항 1호. 행정처분의 정의가 있죠.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행위로서 무슨 규율?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위예요. 구체성만 있으면 되죠. 그죠? 상대방이 특정됐다, 개별적이다, 상대방의 불특정이다, 일반적이다, 이건 필요 없죠. 그죠? 상대방이 특정된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든 상대방의 불특정이든 일반적 구체적 규율이든 구체성만 있습니다. 구체성만. 구체성이라는 것은 중간에 어떤 행위 매개하지 않고 그 행위가 직접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법조문 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행정청 행위죠. 얘는 행정청 행위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기지만 중간에 어떤 행위 매개하지 않고 이것만으로 이 계획이 휘되면 이것만으로 이 불이익이 예정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일단 구체성이 인정되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국 그리고 공권력 행사죠. 그래서 우월 상대방과 협상한 거 없죠. 일방적인 공권 행사죠. 그죠? 일방적 그죠? 단독행위잖아요. 일방적인 공권 행사죠. 그러므로 행정 처분이다. 끝. 그렇게 쓰면 되지. 이런 걸 잘해야 돼. 이런 거를. 예. 그래서 뭐 행정법은 뭐 외울 게 많다. 외울 게 좀 있긴 있지만 그런 거 외운다고 해서 다 담수 잘 쓰는 것도 아니에요. 기본 원리, 뭐 법조문 딱 놓고 그대로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처분 같은 경우는 화려한 이런 필요 없어요. 그냥 처분의 정의 딱 놓고 그걸로 판단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도시관리계획은 처분인 거죠. 됐죠? 판례도 해서 뒷받침하는 거죠. 자, 판례를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데 뭐 중요한 건 하지만 판례도 하나의 의견이잖아요. 의견. 그러니까 판례가 내가 설명한 입장을 뒷받침해주면 좋은 거죠. 항상.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고 판례도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 그러면 더 좋은 거고. 판례는 그렇게 안 봤다. 그러면 아쉬운 거고. 그래서 항상 판례도 설명은 잘 해줘야 되지만 꼭 판례를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가능하면 따라가되 판례가 조금 잘못 판시했다 싶으면 비판적인 어도를 쓰시고 특히 행정법은 더 그래요. 행정법은 유독 다른 과목보다 판례를 좀 비판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판례가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유독. 그리고 초창기 판례 이론이 좀 불합리한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판례가 바뀌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런 비판 속에서 판례가 계속 바뀌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법만큼 약간 판례를 비판하는 어조로 써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판례는 꼭 언급을 해야죠. 판례가 이렇게 봤다까지는 꼭 써야죠. 자, 말이 길어졌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좀 고민되는 부분이 뭘까요? 원고적 기억이죠. 원고적 기억. 자, 지금 이제 이 중에 갑이 하나 있을 텐데, 그죠? 갑이 다 있을 텐데, 자, 이 갑이 처분의 상대방이에요, 제3자예요? 모르겠죠. 상대방이죠. 이 갑이, 자, 이 행정 계획이 상대방은 여러 명이지만 어쨌든 갑도 처분의 상대방이에요. 효과를 받는 자로서 직접. 그래서 이 행정 계획이 일단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처분했지만 어쨌든 갑에서 볼 때는 자기한테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원고적 기억은 안 써도 돼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적 기억 항상 있다고 우리 판례는 보고 있으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소재기의 적법성 단계에서는 이 행정계획이 처분인지 이것만 밝히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안에 들어가면 이제 뭐가 됐죠? 일단 행정 절차하자도 있고 그 다음에 내용하자도 있어 보이는데 절차하자 문제는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절차하자가 인정되고 절차하자의 독자성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건 나중에 공부하신 다음에 더 붙이시고 그 다음에 기초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상 하자까지도 인정될 수 있는 형량하자도 발생할 수 있는 사태죠. 그래서 그게 본안에 가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로 가야죠. 마지막에. 그래서 판결 얘기가 이제 최근 5번의 사안 해결. 판결로 가서 위법성은 인정된다. 다만 그것만으로 취소할 거냐 말 거냐 하동 판결에 관한 예를 간단하게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설문의 경우는 뭐 공사가 진척됐다 그런 말이 없죠. 그래서 그 취소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공사가 진행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결국 취소 판결로 끝날 수 있는 문제다라는 얘기.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십시오.